1973년 8월 8일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12호. 한 남자가 복도를 걸어갑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는 방에 들어섭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목격자도 없이,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일본 경찰이 출동합니다. 호텔 전체를 뒤집니다. CCTV도, 목격자도, 단서도 없습니다. 단 하나 남은 것은 그의 방에 놓인 반쯤 마신 커피 한 잔뿐이었습니다.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합니다. 한국의 유력 야당 지도자, 도쿄에서 실종. 세계가 술렁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서울의 한 도로변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있고 발목에는 무거운 것에 묶였던 흔적이 선명합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기적처럼. 하지만 그가 나중에 털어놓은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다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위에서 발에 납덩이가 묶인 채로 바닷속으로 던져지기 직전이었다고. 무언가가 그를 사귀었습니다. 아직도 그 무언가의 정체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김대중입니다. 그는 이후 2번 더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어떻게 3번의 죽음을 넘어 살아남았는지 그 기록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느 날 외국의 호텔방에서 납치됩니다. 눈이 가려지고 손발이 묶이고 배에 실려 바다 한가운데로 끌려갑니다. 발에는 당신을 바다바닥으로 가라앉힐 납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역사책에도 이름이 남지 않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7년 후 그는 또다시 법정에 섭니다. 이번에는 군사 독재 정권이 그에게 내린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형. 단두대가 아니라 교수형. 날짜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망명, 가택연금, 수차례의 암살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지거나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를 그토록 죽이려 했던 걸까요? 그는 폭탄을 만든 것도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말을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3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1973년 도쿄 납치 사건, 1980년 사형 선고, 그리고 미국 망명. 이 3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전 시대, 독재 권력, 그리고 국제 정치가 한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쳤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그를 살렸는가? 1924년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도 섬입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아주 작고 가난한 섬. 이 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간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에 책이라고는 거의 없었지만 아이는 어디서든 글자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김대중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고 섬 출신이었고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인이었고 가난했고
전라도 출신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부했습니다. 악착같이. 목포 상업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인민군에게 잡혀 처형 직전까지 갔다가 국군의 반격으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죽을 고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번번이 낙선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 드디어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권력의 표적이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권력자는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고 반대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달랐습니다. 그는 박정희 앞에서도 카메라 앞에서도 군중 앞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독재는 끝나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경제 성장도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폭발합니다. 그 선거에서 김대중은 박정희에게 근소한 차이로 졌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거 결과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개표 과정의 의혹, 관권 선거, 부정투표. 훗날 드러난 자료들은 실제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어쨌든 그 선거 이후 박정희 정권은 결론을 내립니다. 김대중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2년 후 1973년 8월 그 결론은 도쿄의 한 호텔 복도에서 실행됩니다. 1973년 8월 8일 오전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김대중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망명 중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탄압을 피해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하고 언론과 인터뷰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재 실태를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넣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김대중은 달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그의 말을 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눈이 한국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정보기관 중앙정보부 KCIA는 결단을 내립니다. 도쿄에서 철회한다. 작전은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수주 전부터 요원들이 일본에 잠입했습니다. 호텔 직원으로 위장한 자도 있었고 관광객으로 행동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어느 호텔에 묵는지, 몇 층인지, 매일 몇 시에 어디로 가는지. 8월 8일 오후 1시 김대중은 호텔 2212호 앞 복도에서 동료 정치인 양일동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대중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제압되어 있었습니다. 입에 마취제가 투여되었습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손발이 묶였습니다. 그는 트렁크에 실린 채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대낮에 도쿄 한복판에서. 그 다음은 배였습니다. 현해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배 위에서 그는 발목에 무거운 납덩이가 묶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가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전이 중단됩니다. 왜였을까요? 훗날 드러난 바에 따르면 미국 CIA가 이 작전을 포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동맹국 일본의 영토에서 야당 지도자를 납치하고 살해한다면
그 외교적 파장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납덩이는 풀렸습니다. 닷새 뒤 김대중은 서울의 자택 근처 도로변에 버려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분노했습니다. 자국 영토에서 외국 정보기관이 납치작전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주권 침해였습니다. 외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끝까지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진짜 지휘자가 누구였는지 공식적으로 단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납치해서 살아 돌아온 후 김대중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도청되었습니다. 방문객은 감시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문에 실릴 수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대중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1976년 그는 명동성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합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선언문에 사명합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체포됩니다. 징역 5년. 그러나 2년 만에 석방됩니다.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박정희가 암살됩니다. 총성은 만천장에서 울렸습니다. KCIA 국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쐈습니다. 18년 독재의 갑작스러운 끝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봄이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대중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1979년 12월 전두환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박정희의 빈자리를 또 다른 군인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 계엄령이 발동된 바로 그날 광주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광주는 김대중의 고향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전라도였습니다. 군인들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만 수백 명이 사망했고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 모든 것의 배우로 김대중을 지목합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는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게 근거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17일 김대중은 다시 체포됩니다. 이번에는 가택연금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법정이었습니다. 1980년 9월 군사법정의 냉랭한 공기 속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내란 음모죄, 국가 전복 기도,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사형. 법정안은 잠시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김대중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납치해서 살아남았을 때부터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교도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은 몇 줄짜리 공식 발표로 그 사실을 전해드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신문들이 일면에 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긴급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교황청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전화가 걸려옵니다. 워싱턴에서 서울로. 1981년
새로 취임한 레이건 행정부는 전두환 정권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은 분명합니다.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미국이 김대중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도주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전두환을 첫 번째 공식 초청 외국 정상으로 백악관에 불렀습니다. 그 대가로 김대중의 목숨을 협상카드로 올렸습니다. 냉전의 논리였습니다. 한국의 반공 독재 정권은 미국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 정부가 노벨상 후보급 인사를 공개 처형한다면 국제 여론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살렸습니다.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외교적 계산으로. 김대중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무기징역. 그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읽었습니다. 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간수들이 그의 노트를 빼앗으면 다시 썼습니다. 면회온 아내 이희우 여사의 눈빛에서 바깥 세상의 소식을 읽었습니다.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82년 그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됩니다. 병원 치료를 명목으로. 그리고 곧 비행기를 탑니다. 행선지는 미국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납치당한 지 9년.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년. 그는 드디어 숨을 쉴 수 있는 땅에 발을 디딥니다. 워싱턴 DC, 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망명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1982년 12월 워싱턴 DC 회색빛 겨울하늘 아래 한 남자가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옵니다. 코트 깃을 세우고 조용히 거의 아무도 모르게. 그는 한국의 전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는 2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공식적인 환영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전두환과 손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김대중은 영웅으로 대접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그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 자리를 잡습니다. 강의를 듣고 글을 쓰고 미국의 학자들, 언론인들, 의원들과 만납니다. 그의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이것이 그의 망명 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CIA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1973년 도쿄 납치 사건 당시 미국이 단순히 개입을 막은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CIA는 KCIA의 작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묵인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워싱턴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박정희는 반공의 방패였습니다. 베트남이 무너지던 시절 미국은 아시아의 동맹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그것은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과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인간의 목숨이 외교문서 한 줄과 같은 무게로 다뤄졌습니다. 김대중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감옥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워싱턴은 감옥 밖의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도 싸웠습니다. 매주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가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위가 열리면 워싱턴에서 그는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운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였습니다. 망명 3년째 되던 해, 그는 결심합니다. 돌아간다. 주변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한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즉시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으로 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짐을 쌌습니다. 1985년 2월, 그는 귀국 비행기에 오릅니다. 1985년 2월 8일, 김포공항.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공항 안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왔습니다.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트랩이 내려오기도 전에 사복경찰 수백 명이 공항 안팎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하나였습니다. 김대중을 군중으로부터 격리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 하원 의원 2명이 비행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페이건과 토머스 포글리에타. 그들은 귀국 비행기를 함께 탔습니다. 의도적으로. 미국 의원이 동행한 상태에서 김대중을 체포하면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체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택연금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정치활동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 안에서도 정치를 했습니다. 가택연금 기간 동안 그의 집은 야당의 비공식 사령부가 되었습니다. 면회를 온 사람들이 소식을 날았습니다. 쪽지가 오고 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야당 선거 전략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1987년 한국이 폭발합니다. 6월 항쟁이었습니다.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에서도 거리가 채워졌습니다. 최루탄 연기 속에서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습니다. 드디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대중도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야당은 돌로 쪼개졌습니다. 김대중과 김영삼, 두 야당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합니다. 결과는 군사정권 출신의 노태우 당선이었습니다. 전두환의 후계자가 선거로 집권한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30년의 역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독재에 맞서 싸운 두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김대중은 또 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납치, 사형 선고, 망명, 가택연금, 그리고 대통령 선거 낙선.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끝납니다. 포기합니다. 조용히 삽니다.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다시 출마합니다. 1992년 세 번째 도전. 그리고 또 낙선합니다. 이번에는 김영삼에게 졌습니다. 자신이 함께 싸웠던 동지에게. 패배는 더 쓰라렸습니다.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번이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995년 그는 돌아옵니다. 한국은 위기였습니다. 정치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1997년 네 번째 도전을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1997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은 기존 정치 세력에 분노했습니다.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회창 후보 측에서 충격적인 스캔들이 터집니다. 동시에 김대중은 평생의 정적이었던 자민련 김종필과 손을 잡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기묘한 연합.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개표가 시작됩니다. 밤새 숫자가 바뀝니다. 앞서다가 뒤처지고 뒤처지다가 다시 앞섭니다. 한국 전체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윤곽이 드러납니다. 김대중 당선. 1.6% 차이였습니다. 역대 가장 박빙의 승리였습니다. 납치당한 지 24년, 사형 선고를 받은 지 17년. 그는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한 가지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의 당선을 가장 두려워한 것은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의 수구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를 3번이나 죽이려 했던 시스템, 국가정보기관, 군부, 그 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권력의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사람의 취임식을 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가장 잔인하고 아름다운 역설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킵니다. 분단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눕니다. 평양에서. 그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봅니다. 같은 해 10월, 노벨 평화상위원회는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김대중. 1973년 발목에 납덩이를 달고 바다 위에 있던 그 남자가 2000년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메달을 목에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 8월 18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한 노인이 눈을 감습니다. 조용히. 85세.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 이희우 여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멈췄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이 울었습니다. 광주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 그에게 반대했던 사람들, 그의 이름조차 몰랐던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뭔가 거대한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대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자리에는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답이 없는 질문들이. 1973년 도쿄 납치 작전을 최종 승인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박정희 본인이었습니까? 아니면 KCIA 국장 이후락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까? 공식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이후락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형을 살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서 납덩이를 풀어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CIA의 압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작전에 참여했던 요원 중 누군가의 양심이었습니까? 김대중 본인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느님의 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완전한 진실은 아직 기밀문서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1980년 사형 선고 당시 레이건 행정부와 전두환 사이에 오간 실제 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공개된 외교 전문은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워싱턴의 국가기록원 어딘가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두환은 1996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 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2021년까지 살았습니다. 91세로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끝까지 광주 학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KCIA 요원들, 납치작전 실행자들, 고문 기술자들, 그들 중 상당수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후에도 국가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대중은 이겼습니까? 숫자로 보면 이겼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의 집권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꿨던 세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아직 분단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가치들이 지금도 위협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2000년 12월 오슬로 노벨 평화상 시상식. 흰머리의 노인이 단상에 올라섭니다. 메달을 목에 겁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 발목에는 27년 전 납덩이가 묶였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목에는 20년 전 교수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수없이 압수당했다가 다시 쓴 원고들의 기억이 배어 있습니다. 그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호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수상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번 죽었다가 살아난 한 인간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것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납치, 사형선고, 망명, 이 3단어로 요약되는 한 인간의 삶을 따라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이 모든 일이 불과 수십 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직전 혹은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았던 바로 그 시대에 역사는 교과서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은 납덩이를 달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